팰리세이즈 파크에 소재한 한인 데이케어에서 교사가 원아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법무부가 이민법원 체포의 법적 근거로 사용해온 아이스 내부 지침이 처음부터 잘못된 문서였다고 시인했습니다. 뉴욕시가 월드컵을 앞두고 유니언스퀘어와 이스트빌리지 일대 자전거 도로와 보도를 대폭 확장합니다. 뉴욕시가 저렴한 주택 1000가구 이상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새 개발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에어프레미어가 오는 4월 LA 노선의 26편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외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레스토랑들이 팁을 받지 않는 노팁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이를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사건이어서 지역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소재 K 데이케어에서 한인 여교사가 원아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겐카운티 검찰청은 해당 교사를 아동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잉그루드에 거주하는 44세 여성 남승희 씨가 지난 3월 12일 데이케어에서 원아를 폭행해 다리에 부상을 입혔습니다. 사건은 10일이 지난 22일 뉴저지주 아동보호기관이 버겐카운티 검찰청 특별 피해자부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마크 무셀라 버겐카운티 검사는 수사 결과 해당 아동을 폭행하고 위험에 빠뜨렸으며 그 결과 아동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신고 다음 날인 23일 잉그루드에서 체포돼 버겐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혐의는 2급 아동복지 위반과 3급 가중폭행 등입니다. 남 씨는 버겐카운티 스페리어 코트에서 첫 출석 후 추가 법원 조치를 기다리며 현재는 석방된 상태입니다. 본사는 K 데이케어 측에 직접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유치원 관계자는 남 씨의 현재 근무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만두었다는 말만 남기고 여기까지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재차 입장 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데이케어 측을 대리하는 김동민 변호사는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는 전에 이런 일이 전혀 있은 적도 없고 아이가 다친 것도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20년이 넘게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상의를 했고 저희들이 이것이 과실, 우리가 말하는 과실인데 이 과실이 너무 지나치게 조사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실이 입증이 되면 또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고요. 너무 지나치게 보도가 되고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폭행이 아닌 과실로 규정하며 수사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미 폭행 혐의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반면 이 데이케어에서 자녀를 맡긴 한 학부모는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월요일에 경찰이 학교를 방문했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무슨 이벤트나 아니면 무슨 학교 활동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뭐 커스텀을 했다거나. 근데 정말로 경찰이 왔다고 하니 저는 솔직히 너무 깜짝 놀랐죠. 워낙에 원장 선생님께서도 되게 다정하시고 아이를 상당히 잘 케어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게 된 거죠. 학교 측에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안내문 같은 거라도 보내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가 솔직히 추측에서 머물지 않고 안심하고 학교에 아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거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입장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수사는 버겐카운티 검찰청 제프 앵거마이어 수석검사와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서 조지백 서장 지휘 아래 진행됐으며 검찰은 피의자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 할 데이케어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한인 커뮤니티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법무부가 이민법원 체포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아이스 내부 지침을 근거로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소송과 판결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해온 정책과 관련해 핵심 근거가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아이스의 2025 지침을 근거로 법원 내 체포를 정당화했지만 해당 지침은 애초에 이민법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는 특정 인물이 법원에 나타날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을 경우 법원 안이나 인근에서 단속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법무부는 이번에 이 내용이 이민법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아이스 내부 이메일을 통해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으며 이번 오류가 기관 변호사의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재판부에 대해 중대한 사실 오류였다며 반복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민자 권익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러났습니다. 단체 측은 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를 기습 체포하는 행위에 정당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뉴욕 시민자유연맹 변호사는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이민자의 삶을 무시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연방법원 판사는 해당 지침을 근거로 법원 내 체포를 허용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오류로 해당 판결과 소송 모두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기존 주장의 일부를 철회하면서도 법원 체포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동안 이민법원 체포는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뉴욕에서는 범죄 이력이 없는 20대 학생이 정기 심리에 출석했다 체포돼 10개월 동안 구금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란맘다니 뉴욕시장은 이에 대해 학생이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장기간 구금됐다며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핵심 근거가 흔들리면서 이민법원 체포 정책의 정당성 논란도 다시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여름 월드컵을 앞두고 뉴욕시가 대대적인 자전거 도로와 보도 확장에 나섭니다. 유니온 스퀘어와 이스트 빌리지 등 주요 장소가 그 대상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노호, 이스트 빌리지, 유니온 스퀘어 일대에 자전거 도로와 보도를 대폭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여름 월드컵을 앞두고 급증하는 유동인구에 대비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양방향 자전거 차로 신설입니다. 기존 5피트 단방향 차로가 11피트 양방향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소호 프린스 스트리트부터 유니온 스퀘어 15번가까지 라파이트 스트리트와 4번 애비뉴를 따라 양방향 자전거 도로가 새로 생깁니다.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플랫 아이언 구역까지 이어지는 양방향 자전거 연결로도 신설됩니다. 교통단체 트랜스포테이션 얼터너티브스의 벤 퍼나스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유니온 스퀘어에서 브루클린 브릿지까지 안전하게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처음 생긴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브로드웨이와 라파이트 스트리트를 오가는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 에스터 플레이스 구간에도 양방향 차로가 추가되고 이스트 8번가에는 표준 자전거 차로도 새로 놓입니다. 보도 확장도 함께 진행됩니다. 14번가 이하 4번 애비뉴 동측에 보도 연장 구간이 그려지고 라파이트 스트리트와 4번 애비뉴를 따라 스프링 스트리트에서 이스트 14번가 사이에는 콘크리트 보행자 섬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교통국은 자전거 차로 확장으로 보행자 횡단거리가 짧아지고 보행자 사망 중상 사고가 31.7%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이트 스트리트 시티바이크 스테이션도 차도 쪽으로 이전해 보도 공간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공사는 헬스키친 9번 애비뉴 재정비와 함께 뉴욕시가 월드컵을 앞두고 추진 중인 도심 도로 정비 사업의 일환입니다. 시교통국은 기존 도로 재포장 일정에 맞춰 월드컵 전 핵심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가 저렴한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새로운 개발 프로그램을 출범했습니다. 향후 1000가구 이상의 추가 주택이 빠르게 건설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 바우처 지원을 둘러싼 시정부와 시의회 간의 재정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아울러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추진됐던 재산세 인상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는 등 정책 기조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24일 시가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더 빠르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새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개발 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을 크게 줄이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사가 사전 승인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빠르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 당국은 특히 번화가와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초기 3개 부지에서 최대 300가구 규모의 새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 확대될 경우 1000가구 이상의 추가 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는 오랜 시간 동안 주택 부족과 고비용 문제로 주민들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시가 소유한 토지를 최대한 활용해 저렴한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택 지원을 둘러싼 시정부와 시의회 간 재정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4일 저소득층 주거 바우처 프로그램인 시티펩스 확대 조례와 관련해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2023년 시의회가 지역 중간소득 50% 이하 계층까지 주거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넓히는 조례를 통과시킨 뒤 시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시행을 거부하면서 촉발된 법적 공방의 연장선입니다. 시티펩스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구에 한해 주거자가 렌트 비용의 3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6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대상자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약 10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맘다니 시장은 향후 2년간 약 54억 달러의 뉴욕시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며 법원의 조례 시행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정부는 항소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제시한 3월 25일 시한까지 시의회 및 시민단체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에 항소에 나섰다고 설명하며 복지 프로그램 운영 권한은 행정부에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맘다니 시장은 54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뉴욕시 재산세 인상 계획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5일 맘다니 시장이 뉴욕주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의원들의 반발과 우려가 높아 재산세 인상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측은 지난달 발표한 2026-2027 회계연도 예비 예산안에서 뉴욕주 부저증세 통과가 실패할 경우 재산세를 9.5% 인상해 향후 4년간 148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해당 계획도 주정부와 시의회의 반대로 어려워진 것입니다. 현재 뉴욕시 재산세율은 주택이나 콘도의 경우 19.84%, 아파트나 코업, 4가구 이상의 대형 콘도의 경우 12.43%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주거 지원 확대와 재정 확보 방안을 두고 시정부와 의회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데다 재정 적자로 인해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2028년 대선을 겨냥한 새로운 의료보험 정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for All을 대신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메디케어 바이 초이스가 제시됐습니다. 미국 의료보험 개혁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보건민주주의센터 CHD와 전직 연방보건 전문가들이 메디케어 바이 초이스를 새로운 의료보험 정책으로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나이 제한 철폐입니다. 현재 6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메디케어에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업들도 직원복지 혜택으로 메디케어 바이 초이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메디케어 혜택도 강화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고 치과, 안과, 청각 서비스도 포함시키며 파트 A, B, D로 나뉜 가입 절차도 하나로 통합해 복잡한 가입 과정을 단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이 나온 배경에는 메디케어 for All의 정치적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의료보험을 전면 폐지하는 단일 보험 체계인 메디케어 for All은 전국 지지율이 54%, 경합주에서도 56%로 과반을 넘지만 2024년 대선에서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아젠다에서 제외할 만큼 정치적 부담이 컸습니다. 공화당에 너무 급진적이라는 공격에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CHD 레이첼 메들리 사무국장은 메디케어 바이 초이스가 메디케어 for All과 오바마 케어 사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정 문제도 고려됐습니다. 메디케어 병원보험 신탁기금은 2033년에 파산해 현재 100%가 지급되는 급여가 89%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메들리 사무국장은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의 재정을 기존 신탁기금과 분리운용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상원합동경제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운영 방식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대한 과잉 지급액이 전통 메디케어 대비 약 8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 메디케어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제안을 공식 지지한 의원은 없습니다. 민주당 전략가 안투안 실라이트는 2026년 중간선거 승리가 먼저라고 신중론을 펼쳤고 중도 성향 싱크탱크 서드웨이는 민간 보험 가입자들의 높은 비용을 직접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항공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항공권 취소, 항공권 가격 폭등, 물류비 인상 등 고유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와 인천을 잇는 에어프레미아는 4월에서 5월 노선 26편의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과 LA를 오가는 항공편 총 26편을 취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국제항공유 가격 급등을 이유로 든 이번 조치로 LA 노선은 6주간 약 30% 감편됩니다. 이미 항공권을 예매한 한인들의 불편이 큽니다. 해당 항공편 예약자는 7일 이내 신청 시 1회 무료 날짜 변경이 가능하며 환불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가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달 기준 홍콩에서 영국 런던으로 가는 항공편 평균 가격은 3,318달러로 전달 대비 560%가 급등했고 태국 방콕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노선도 2,870달러로 505%가 치솟았습니다. 항공 리서치 업체 올튼 에이비에이션은 이 같은 고공행진이 여름과 가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어 프랑스 KLM, 캐세이 퍼시픽, 에어 뉴질랜드 등 주요 항공사들도 이번 달 유류 할증료를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4월 13일까지 뉴욕을 포함한 미주 5개 노선에서 한국행 최저가 항공권과 이코노미 좌석 35%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봄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고유가 여파는 물가 전반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미 우정국 USPS는 4월 26일부터 소포에 처음으로 8%의 유류 할증료를 부과합니다. 현재 전국 평균 디젤 가격은 갤런당 5.38달러로 1년 전보다 51%가 오른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여름철 에탄올 혼합 휘발유의 판매 제한을 5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해제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로 일부 지역에서 갤런당 10에서 25센트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선 기름값에 소비자들이 전기차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리서치 기관 에드먼즈에 따르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 구매 고려 비중은 23.8%로 2026년 들어 주간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2월 중고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8.8% 폭증했습니다.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외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내 일부 레스토랑에서 노팁 정책을 펼치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팁 정책을 통해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수입 안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팁이 없어지면서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레스토랑 라시갈은 메뉴 가격에 인건비를 반영하고 팁을 없애는 노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해당 레스토랑 업주 조세 마기도우는 고객이 계산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요금이 발생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팁이 없는 투명한 가격 정책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빙 직원들은 고정 시급을 지급받기 때문에 직원들도 본인이 얼마의 수입을 얻을지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노팁 정책은 고객 불만 해소, 종업원의 안정적인 소득 제공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은 인플레이션과 외식 가격 상승으로 인해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서비스 시 팁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온라인 금융조사기관 월렛허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8%가 현행 팁 문화가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83%는 자동 팁 부과 정책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요식업 종사자는 노팁 정책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팁을 없애고 모든 직원에게 팁이 적용되는 높은 고정 시급을 지급하려면 레스토랑의 수익이 낮아지고 결국 식당 문을 닫아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레스토랑 협회에 따르면 현재 팁을 받는 서버의 평균 시급은 약 27달러 수준으로 팁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 서버에 대한 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고객들이 언제 팁을 주고 언제 건너뛰어도 되는지 명확히 알고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내 팀 문화의 피로감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서비스 질을 유지하면서 업주 및 직원의 수익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군 대위 출신의 30대 한인 남성이 2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한국국방일보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제28 교육연대에서 훈련 중인 37세 이재원 씨는 14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미군에 입대한 뒤 중대장까지 오른 대위 출신입니다. 그는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이를 내려놓고 귀국해 국적을 회복한 뒤 스스로 병역을 선택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근무하면서 만난 영국인 아내도 이 결정을 적극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역 복무를 원했지만 나이 제한으로 보충력 판정을 받은 이 씨는 계급이나 복무 형태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며 미국에서 배운 국가에 대한 책임을 한국에서 실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가문은 증조부부터 이어온 독립운동 군인 집안입니다. 뉴저지 저지시티 행정건물이 고 윤여태 전 시의원의 이름으로 새롭게 명명됩니다. 뉴저지주 관공서에 한인 이름이 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지시티 정부는 오는 4월 4일 오전 10시 센트럴 애비뉴 394번지 시행정건물의 명명식을 개최합니다. 건물 이름은 마이클 윤 뮤니서펄 서비스 센터로 2020년 코로나19로 타계한 윤여태 전 시의원의 영어 이름을 딴 것입니다. 1979년 유학생으로 미국에 온 윤 전 시의원은 2013년 저지시티에서 한인 최초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당시 지역구 한인 유권자가 단 6명에 불과했던 상황에서 이뤄낸 당선이었습니다. 명명식에는 뉴저지 한인 현직 시장 3명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6살의 유튜브, 9살의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뒤 SNS 중독으로 우울증과 신체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한 달 이상의 재판 끝에 두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30%는 구글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소송은 SNS 중독 관련 소송의 향방을 가를 선도 재판으로 현재 전국에서 유사한 소송 약 2,000건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후속 소송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는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초중고 공립학교에서의 AI 활용 예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약 7만 8천 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지침은 AI를 교육 보조도구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침은 신호등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학생 성적 평가와 상담, 진로 결정 등은 AI 활용이 금지되는 빨간색, 학생 데이터 활용과 이중언어 교육 등은 교사 감독이 필요한 노란색, 수업 계획 수립과 번역, 학부모 통지문 작성 등은 AI가 허용되는 초록색으로 분류됐습니다. 카마르 사무엘스 교육감은 AI는 교사를 대체할 수 없다며 교사와 학생의 효율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국은 5월 8일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해 6월 최종 지침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მს브로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로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26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